본인 마음대로 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피곤합니다. 세세하게 다 관여를 해서. 네, 세세하게 관여를 해서. 그럼 속으로 네가 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진 않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진 않죠. 속으로 그러죠. 그래요? 야, 진짜 귀한 분을 모셨죠. 예. 네. 모시기 힘든 분인데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진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예. 여기 온다고 했더니 다른 방송 나가는 거는 유도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엄청난, 특히 제 아들이 너무 열광적으로 완전 광팬이거든요. 그래요? 아드님 재수 삼수 할 때도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침착맨만 듣던 애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 간다고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드님하고 뭐 이런 뭐 침착맨 토크 같은 건 안 하시고요? 모르겠는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침착맨 얘기를 그쪽에서 하는데 그 교수님 쪽에서 그래 그렇죠. 아무튼 오늘 지금 교수님 모시고 건축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럼 뭐 간단한 소개를 그래도 하실까요? 네. 저는 침착맨에 나온 성공한 유튜버 셜록 현준입니다. 오늘 건축 민수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나왔습니다. 주변에 제 특히 유튜브 제작진은 교수님 꼭 길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계속 그랬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파라오하고 이집트의 그런 엄청난 절대 군주였죠. 중국의 절대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진시 황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그때는 나간 게 숏 버전이었고 풀 버전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은 세계사에 보시면 로마 제국은 한 1000년 이상 갔잖아요. 동로마 제국까지 해가지고. 근데 몽골 제국은 의외로 금방 망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둘이 로마는 건축 문화가 있는데 몽골 제국은 건축 문화가 없어서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보시면은 정복지마다 다 콜로세움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전 유럽에 뭐 260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콜로세움을 지었는데 몽골 제국은 유목민족의 제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은 계속 떠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건축물이 없어요. 전쟁하고 나서 정복지에다가 텐트 치고 있다가 주둔한 다음에 철수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실제로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뭐 도시를 그냥 다 갈아놓고 갔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냥 다 죽이고 그냥 뭐. 그러면 반면에 로마 제국은 어땠냐면은 로마는 가는 정복지마다 다 콜로세움을 짓고 건축물을 남기잖아요. 그 로마 군대가 다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건축물을 볼 때 엄청난 그 로마의 그 위용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네들은 본 적이 없는 그런 높은 건축물을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리를 좀 보려면은 우리가 고인돌을 도대체 왜 만드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특히 고인돌이 되게 많거든요. 저걸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별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저거를 만든 이유를 최근에 제가 깨달았는데 일단 저 만드는 프로세스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고인돌은 큰 돌이 위에 올라가 있고 작은 돌이 밑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맞아요. 저 돌이 일단은 이 반경 10km 내에 없는 돌이에요. 다 딴 데서 갖고 와야 되는 돌이에요. 그래요. 그럼 저걸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에서 바위를 일단 찾은 다음에 나무를 잘라서 바퀴가 없던 시절이니까 나무를 밑에 깔고 바위를 얹어서 밀어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나무가 깨져나가면은 다른 통나무 끼워 넣으면서 여기까지 와요. 땅을 먼저 깊게 팝니다. 수십 명이 힘을 합쳐서 작은 돌을 세워요. 그 다음에 저 작은 돌 세워져 있는 꼭대기 높이까지 흙을 다시 쌓아서 언덕을 만들어요. 이 바위를 밀어 올릴 정도까지 완만해야 돼요. 엄청 이렇게 해야 되네요. 얼마나 예를 들어서 저 정도로 한 뭐 2m 올라간다 그러면 한 50m의 길이의 그런 언덕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바위를 밀어 올린 다음에 다시 흙을 다시 파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대토목공사예요. 그럼 저걸 도대체 왜 만드느냐? 저거를 만들고 나면은 옆에 부족 애들이 한 50명 데리고서 전쟁을 하러 와요. 근데 딱 고인돌을 딱 봤는데 이게 내가 만든 고인돌보다 더 큰 거야. 그럼 이 자식은 나보다 센 놈이구나. 나보다 더 많이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애구나. 그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나보다 사람들을 더 괴롭혀서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거구나. 포기하자. 포기하자. 그러고서 저런 건축물, 쓸데없는 건축물들은 그런 것들은 이게 전쟁을 예방하는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콜로세움 같은 걸 하나를 지으면은 그게 지을 때 엄청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군대가 철수를 해도 그거 보고서 내가 반란 같은 건 아예 꿈도 안 꾸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성 문화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어느 문화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건축물을 만들수록 더 강한 권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그 모아이 석상이라고 제가 들어보셨죠? 예. 이것도 사실은 거성 문화잖아요. 저걸 만든 사람이 내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거죠. 영국에 가면은 스톤헨지라는 것도 있죠. 예. 이집트에 가면은 이런 피라미드도 있고 이라크 쪽에 가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저런 지구라트 신전도 있어요. 혹은 만리장성도. 그러니까 만리장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9,0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게 북방민족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 9,000km 만들었는데 한 군데만 뚫리면은 그냥 말짱 꽝인 거예요. 나머지 다 의미 없어지죠. 그냥 다 나머지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굳이 만든 이유는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북방민족 나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방민족이 저걸 봤을 때 저 사람은 저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괴롭힐 수 있는 권력을 그렇죠. 갖고 있구나. 예, 뭐 몇백만 명은 동원이 가능하구나. 질린다 질려 그냥 빠진다. 네. 남미에 가면은 티카레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오, 예. 멋있죠, 되게 이거. 근데 이런 거를 다 짓는 이유가 결국에는 문화권에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다 무거운 돌을 높이 쌓아서 내가 힘을 과시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하잖아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본능들이 좀 발현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짓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시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물들이 막 부풀리고 이런 거랑 좀 원리가 좀 비슷할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헤어스타일도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과시의 원칙이라는 게 이거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술 담배를 하는 이유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그 제3의 침팬지라고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가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데 사람이 도대체 담배를 도대체 왜 피냐.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프리카의 가젤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가젤을 사자가 잡아먹어요. 사자는 달리기가 좀 느려요. 가젤보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사자는 가젤의 무리에서 제일 뒤처진 애만 잡아먹는 거예요. 병약한 애들만. 그러니까 사자가 쉴 때 이렇게 보면은 젊은 가젤들이 사자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꽁충꽁충 뛰어요. 무모하게. 네. 그래서 막 거의 나 잡아봐라는 수준으로 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뭘 뜻하냐면 네가 나를 쫓아와도 나는 도망갈 정도로 빠르고 건강한 가젤이다. 이걸 보여주는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날 쫓아오지 말아라. 그렇게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것도 아무리 몸에 나쁘다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몸에 나쁜 담배를 피고선도 나는 건강할 수 있을 정도로 세다. 과시가 있다는 거예요.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회식 자리에 가면은 꼭 술 먹이는 인간들 있잖아요. 자기 술 잘 마신다고 억지로 먹이고 그런 진상들의 심리에는 나 이렇게 독한 술을 먹고선도 다음날 멀쩡히 출근할 수 있다. 근데 이걸 그런 것들이에요. 과시. 그러니까 나의 건강을 해치면서 내가 강하다는 거를 일부러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생존을 위한 과시인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과시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쓸데없는 데다 돈을 써야 돼요. 이거 명품백 같은 걸 우리가 사잖아요. 에르메스 백 같은 걸 사는데 저게 제가 알기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해요. 요즘에는 너도 나도 산다고 그래가지고 가격 많이 올랐죠. 가격이 많이 오르고 뭐 딴 물건을 뭐 얼마어치 사야지만 그 다음에 저걸 팔아준다고 하는데 저거를 사서 우리가 친구들 앞에 가면은 동창회에 가면은 내가 이 정도 돈 같은 거는 내가 쓰고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과시가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에르메스 백의 색깔이에요. 그 오렌지색 같은 독특한 색깔을 많이 만들어요. 보면은 루비통 같은 경우는 이런 브라운색이거든요. 왜 에르메스가 저런 오렌지를 만드냐면 오렌지색 백은 1년에 몇 번 못 들고 나가요. 쟤는 한 번 들고 나가면 각인이 딱 되잖아요. 눈에 잘 띄니까. 그래서 뭐 한 열흘 정도 쓸까? 루비통 백은 쟤는 청바지에도 어울리고 정장에도 어울리고 다 된단 말이에요. 저런 색깔은. 그냥 달 때까지 그냥 빼고 다니죠. 그러니까 쟤는 한 1년에 한 200일은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쓸모가 적을수록 그럴수록 더 과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거가 과시가 되는 이유가 얘가 아무 쓸모가 없는 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런 돌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나 이 정도 돈은 버려도 된다. 이 정도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동창회 때 다이아몬드나 에르메스 백 같은 건 되지만은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들고 가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생필품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찡그리죠. 두루마리 휴지 막 이렇게 감고 다니면. 어떤 거에서 돈을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담배를 피는 거나 명품백을 갖고 가는 거나 아니면 저런 피라미드 같은 저런 과시용 건물 짓는 거나 공통점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 피라미드도 보면은 사실 저게 무덤이잖아요. 그냥. 돌무더기예요. 그 안에가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만 쌓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런 거를 하는 이유가 저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과시가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만리장성을 지은 진시황제와 피라미드를 지은 그 파라오하고 싸움은 도대체 누가 이길까? 짱 뜨면.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센 놈들인데 누가 이길까를 생각을 하다가 방법을 제가 찾아냈어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공식입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MGH가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질량에다가 G는 중력 가속도 9.8입니다. 상수예요. H가 높이에요. 그래서 그걸 곱한 값이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러니까 m은 질량이고 v가 속도거든요. 좀 어렵죠. 다 지금 머리 대가리가 다 너무 어지럽다고.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커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당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댐을 이렇게 세우면 물이 딱 높게 갇혀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위치 에너지가 높아요. 근데 댐 문을 열면은 높은 데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 높이가 점점 낮아지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점점 약해지고. 근데 대신에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가속도가 붙어서. 그럼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그리고 그게 이제 터빈을 돌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1 수준이라는 거죠? 중2입니다. 중2 수준이라는 거죠. 되게 생소하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보면은 높은 데다가 물건을 올린다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인돌의 위치 에너지 값을 한번 보시면 저 꼭대기에 있는 큰 돌이 10톤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얘가 3m 높이에 올라가 있다. 그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10톤 곱하기 9.8 곱하기 3 해서 294. 이게 위치 에너지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스카우터 같은 거예요. 드래곤볼의 스카우터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이런 건축물들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든지 이런 쌍둥이 빌딩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이거를 만든 사람의 권력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 비교니까. 피라미드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가 피라미드를 모델링을 한 다음에 4m 단위로 쪼갰습니다. 계산을 좀 간략하게 하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부피에다가 높이를 곱하죠. 각각의 위치 에너지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다 9.8을 곱해야 돼요. 근데 9.8은 상수기 때문에 계산만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상대 비교할 때 빼도 돼요. 그걸 빼고 나면 높이에다가 볼륨을 각각 부피를 곱한 다음에 그걸 쫙 총합을 더하면은 피라미드의 위치 에너지 값이 9,400만 정도가 나옵니다. 전투력이. 요게 기준점 1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이거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교수님 혼자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안 시켰죠. 그냥 궁금하셔서 어느 날 시간이 남았어요, 그때죠. 할 일도 없고. 바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막 시간이 그때는 진짜 뭐 사무실에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앉긴 앉았는데 뭐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우리 직원들 시켜가지고도 계산하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직원들도 동원해서. 그것도 권력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준점 1입니다. 1? 다른 문화권을 쫙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스톤인지가 0.003이 나오고 지구라트는 0.006이 나오고 근데 만리장성이 2.3이 나옵니다. 워낙 길기 때문에 높이가 별로 안 해도 그러니까 저거 보면은 진시황제가 파라오보다 2.3배 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공정한 비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은 증축이 좀 된 거예요. 맞아요. 명대에도 막 보조하고 명나라 때 자기가 만든 양은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파라오랑 진시황제랑은 싸움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짱을 뜨면 그게 이제 문화인류학자들 얘기하는 게 왜 두 황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둘 다 문자가 있었어요. 이집트도 문자가 있죠. 그리고 중국도 문자가 한자가 있고 이집트도 종이가 있죠. 파피루스 종이가 있고 중국도 한지가 있고 둘 다 바퀴가 있고 둘 다 농업 경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농사 지은 땅에 말 타고 가서 곡물을 수거해 갖고 온 다음에 장부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이하고 문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비슷했다. 그래서 이 두 황제가 권력은 비슷했을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진시황제가 진 것 같은 게 피라미드는 지었고 나서 별일이 없었잖아요. 진시황제는 반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쵸. 거기서 이제 권력 장악력, 백성 장악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맞아요. 만리장성 좀 억지로. 피라미드는 좀 여유 있게. 그러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셀하고 베지터가 붙었는데 좀 약간 호각으로 했는데 셀은 좀 힘을 남기면서 좀 싸운 거고 베지터는 총 동원해서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건축을 비교를 한 거고 제가 좀 시간이 그때 많았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현대 건축물도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지어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저게 한 7.4 정도 나옵니다. 와, 이거 되게 생각보다 크네요. 현대니까 아무래도. 부르즈 칼리파 두바이에 지어진 게 3이에요.
근데 잠실의 롯데타워가 2.6이나 돼요. 꽤 생각보다 높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삼성동에 지으려고 계획을 삼았던 현대자동차 타워 있어요. 현대 GBC 센터라고. 저게 8.9나 나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롯데하고 현대 저 두 사옥이 2.6과 8.9에 둘이 높이가 똑같거든요. 3.4배의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롯데타워는 위로 갈수록 뾰족해져요. 현대타워는 똑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높은 부분의 부피가 클수록 위치에너지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하늘색 부분만큼이 상부의 매스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높이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위치에너지가 3.4배가 차이가 나요. 저 초록색은 삐져나온 거예요? 네, 삐져나온 거예요. 저것도 계산을 다 네, 저런 거는 계산할 수 있죠. 직원들이 했나요? 그렇죠. 직원들이 하는 거죠. 제가 저 계산이 맞는지 이론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당일날 두 그룹의 주가 총액을 비교해봤어요. 총합을 현대차 그룹과 롯데 그룹을 합쳐봤거든요. 롯데 그룹이 총액 시가총액이 29.42조 원이 나와요. 네, 현대차 그룹이 그 당시에 100.21조 원이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3.4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똑같이 나와요. 와,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이게 높은데 높게 지을수록 우리가 위치에너지가 커진다. 그러면 그만큼 나를 과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거죠. 돈이 또 그 권력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질문해 주셨는데 삼성은 왜 안 만들었느냐? 이게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지은 거는 이 옆에 바빌론 제국 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지은 거예요.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지은 거는 북방민족이 세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근데 원래 압도적인 1등은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누대기 옷 입고 다녀도 원래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재미난 게 역사를 보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시카고의 시어스 빌딩도 제일 높았고 쌍둥이 빌딩 다 미국이 지었단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 미국이 제일 높은 빌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소련이 망한 다음에 안 지어요. 높은 건물을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등이니까.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을 때는 유럽 애들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을 때 지은 거고 쌍둥이 빌딩 지을 때는 소련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지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배운 거 보면은 높은 데다가 큰 부피를 지으면 되게 과시가 많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북경에 가면 있는 CCTV 사옥이라는 건물인데 이제 과시용으로 짓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멋있네요, 저거. 네, 약간 가분수잖아요. 위에가 더 커요. 만약에 저 위에 있는 저 코너에 있는 저 덩어리를 우리가 이 밑에다가 내려서 짓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그냥 평범한 타워 2개짜리 주상복합 건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힘들게 위에다 올려 지었기 때문에 가분수가 되면서 과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도 기술력이 있다. 고인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판 고인돌. 네, 현대판 고인돌. 2개 서 있고 위에 가로로 된 게 얹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건축에서 끝나지 않아요.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세우고 다니는 사람들.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점점 머리 빠지고 머리 가늘어지고 그러면 이게 주저앉잖아요, 머리가. 그러면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럼 그럴 때 저렇게 머리 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위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높게 우리가 세우고 싶은 거죠. 고인돌이네요. 네, 일종의 고인돌이죠. 지금도 오늘도 메이크업하면서 여기 좀 고인돌 넣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던 그런 시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상투를 트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다 옆머리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높은 탑을 쌓았잖아요, 머리카락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갓을 만들어 쓰죠. 머리카락이랑 제일 비슷한 말총이라는 재료로 갓을 높게 만들어서 쓰고, 보면은 양반의 갓이 높이가 높고요. 중인의 갓은 높이가 낮아요. 그 볼륨감의 차이로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죠. 대감님 이런 거 쓰잖아요. 저거 되게 폭력적이에요, 저 비주얼이. 네, 그래서 엄청 삐죽삐죽하고 이거는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곤볼에서 얘가 초샤이언 딱 됐을 때만 머리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게, 내가 대감님 혼자 퇴근한 다음에도 저걸 써야 되는 거야. 내가 바깥에만 일 때만 갓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권력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손오공이 평상시에 초사이언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 이유도 어떤 허세 욕이 좀 있었을 수도 있네요. 하여튼 그래서 보면은 다 똑같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상층부의 부피를 키워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문화를 떠나서 다 있는 거죠.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향평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대머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 내 밑으로는 다 머리 잘라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네가 잘라라. 내가 안 올리고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네가 잘라라. 그렇죠. 근데 이거 뇌피셜이죠? 뇌피셜이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죠? 네. 전혀 근거 없습니다.
전혀. 이게 사실 건축 얘기지만 인간의 어떤 본성 그렇죠. 얘기네요. 네. 지금 침착맨은 11,000명의 시청자들을 보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건축물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뭐 계산은 해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요즘에는 권력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유튜브 팔로워 숫자가 몇 명이냐 그걸로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쌓아서 내가 이 정도라는 거를 정량화시키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뭐 150만 대군 그래서 150만 팔로워가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 권력이라는 게 어렵지 않고요. 사람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있으면 권력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높은 데 올라가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지구라트 신전을 높게 쌓는 이유도 거기 꼭대기 제사장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테크놀로지가 그런 거를 대신하죠. 건축물 대신에 대중매체에 많이 나오는 것들. 잘 보이는 곳에 있는 매스미디어에 나오거나 이런 유튜버 팔로워 150만인 이런 침착맨 같은 분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제 개인 방송은 생방송이잖아요. 네. 좀 약간 멍청한 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네. 성질도 내고 막 하는데 그런 건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만 한다면 그게 다 권력이 돼.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막 슬랩스틱 코미디도 하고 하는 거가 더 일단 많이 보게 되면 뭐가 됐든지 간에 권력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수업은 이렇게 딱 네. 끝이 나나요? 아니 뭐 시간이 나오면 뒤에 준비한 것들은 많은데 준비된 거를 더 할지 말지는 침착맨. 그래요? 저는 뭐 쭉쭉 가면 좋죠. 그냥 쭉쭉. 그런가요? 예. 갈까요 그러면은? 선생님.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일까?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예. 뭘 것 같으세요? 인류 역사 최고 발명품이? 글자? 글자 아닐까요? 네, 비슷해요. 금속 활자래요. 금속 활자. 금속 활자. 금속 활자가 있었기 때문에 뭐 성경책 가격도 떨어지고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래서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르네상스 혁명도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에 그 에드워드 글레이저라고 하는 교수님 계신데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분은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이 도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정말 인간이 도시를 만들기 전에는 제대로 된 발명을 한 적이 없다. 모여서 살았을 때 사람들이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의견 교류가 막 되면서. 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가정용 컴퓨터 PC 한 대는 슈퍼컴퓨터하고 비교하면 연산 능력이 잽도 안 되잖아요. 근데 가정용 컴퓨터를 쫙 병렬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산 능력이 비슷해져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직렬로 연결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병렬로 연결해야지 효과가 나요. 채팅창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림 그려서 뭐 맞추는 거 했었거든요. 10,000명이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리는 거. 다 맞춰요. 인간이 똑똑한 이유가 사람들의 뇌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걸로 케이블로 연결이 돼서 똑똑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뇌는 돌고래나 문어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많이 뛰어나진 않아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애가 언어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하고는 문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여 살게 하고 모여 살수록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규모가 2배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100만 명의 인구의 도시가 있고 200만 명의 인구의 도시가 있으면은 특허 추러수를 보면은 100만 명의 인구에서는 특허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나온다. 그 200만 명이 있는 도시에서는 특허 수가 200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21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더 창의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사실은 똑똑해지고 문명이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을 보면은 이런 유적이 한 20여 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터키 남부에 한 기원전 8,500년 정도쯤에 돌로 만든 이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유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쇼킹한 발견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문명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언제부터라고 봤냐면은 농업 경제가 시작이 된 다음부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막 떠돌아다녔잖아요. 수렵 채집으로. 근데 농업을 해야지 사람이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하니까 건축을 짓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순서가. 근데 농업혁명은 기원전 7,000년인데 그거보다 1,500년 앞서서 이런 이미 건축물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약간 문화인류학자들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틀렸나? 저게 종교 건축물이거든요. 이게 장례식 치르는 거. 저걸 지으려면 최소한 6개월은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짓기 위해서 머물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된 게 아닌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농사를 해서 건축을 한 게 아니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원시적인 형태의 농업을 시작을 한 게 아니냐. 사냥을 못 나가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저희가 중요한 것들인데 기원전 8,500년에 göbekli tepe가 완성이 됐고 빙하기가 끝난 게 기원전 8,000년경이에요. 기원전 7,000년에 농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해수면 상승이 정지된 것, 빙하기는 끝났지만 해수면은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그게 기원전 5000년경이에요. 기원전 5000년경에야 비로소 물에 잠기는 땅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도시를 만들고 기원전 4000년에 수메르 문명이 탄생을 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나오는 그 고대 설화 보면은 그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설화가 항상 있잖아요. 맞아요. 중국에도 홍수설화가 있고, 근데 그게 이 해수면 상승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 다큐멘터리 중에 재미난 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 것이냐, 페르시아만에 침수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해수면이 계속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서 막아주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뚫려가지고 퐁하고 팍 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안으로. 여기가 이제 분지였는데. 그러겠네요. 근데 그 인류 초창기 모습을 저는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성경 창세기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상징적인 거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한다. 그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 때문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벨탑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 이제 땅이 흩어져서 살아라, 그래서 가라고 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흩어지지 않고 이제 모여 살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고 바벨탑 같이 하늘에 찌를 듯이 올라갈 그런 탑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누구는 계속해서 모여서 정착해서 도시를 만들려고 살고 싶어하고, 그게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죠. 하나는 계속해서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아까 보셨던 이거 얘기하거든요. 이 지구라트 신전이 바벨탑일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얘도 똑같이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았고, 성경책 보면은 역청이라고 하는 걸 노천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아스팔트가 있어요. 이 지역에는 그걸로 높은 탑을 쌓았다는 얘기다. 그걸 모르타르 삼아가지고 쌓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이 건물 밑에 약간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밑에요? 약간 검정색이 보이시죠? 또 아스팔트요? 네, 저기 아스팔트예요. 왜냐하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범람을 하면은 저희가 물에 잠긴단 말이에요. 진흙으로 구운 벽돌이니까 저게 방수가 안 되면은 깨지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밑에 부분에만 아스팔트를 코팅을 했어요? 네,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탑을 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책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보고 괘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를 혼돈을 줬다. 말 안 통하게 말 안 통하게 했다. 제가 또 여름 성경학교 출신, 미션 스쿨 출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화인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에 쓰던 언어가 아카드어, 아람어, 수메르어 세 가지였대요. 그러니까 공통 언어가 없고, 그다음에 종이도 없으니까 건축 도면도 없고 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지어지기 전에는 뭐해서 한 반경 1000km에 흩어져 살았는데 저런 거 지으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3일 빌딩 건물을 지으니까 경상도 사람도 와서 노동자로 일하고 전라도 사람도 와서 노동자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라도 사투리하고 경상도 사투리가 공사 현장에서 막 쓰이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훨씬 더 그 간극이 있는 그런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장소로 모이니까 공통 언어가 없으니까 흐지부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에는 농업, 유목하는 이런 사람들과 공업과 상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업이나 상업은 도시에 살면서 돈을 버는 일이고, 농업이나 유목은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땅을 확장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라이프 스타일의 충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만든 사람들 되게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를 쓴 사람들이 유목민족의 후예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유목민족들이 봤을 때는 도시를 만들고 사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인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말 안 듣는 애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성경책 초반에 나오는 게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 나오죠. 맞아요. 벌을 줘요. 네, 맞아. 유황불에 뭐 타서 그래서 굉장히 문란하다고. 네,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나쁘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법규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도덕적, 윤리적, 성윤리에 대한 법이 생기죠. 그게 언제부터 생기냐 하면은 이 집단의 규모가 한 100명 정도가 넘어가야 생긴대요. 100명이 안 되면은 성병이 안 생긴대요. 근데 100명의 집단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성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덕률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100명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자꾸 가렵고 실질적으로 막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해야지 막 이악 물고 막 그 타락한 게 아니고 그냥 모여 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을 확률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환경이. 왜냐면 그 당시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때부터 성도덕이 생기긴 하는데 성문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려면은 집단의 규모가 100만 명은 돼야 돼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눈에는 눈 뭐 그거. 네, 그거. 그게 만들어진 게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서 몇십만 명, 100만 명이 육박할 때 성문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의 규모가 한 100만 명 정도 됐을 때 그때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과도기인 거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갔고 거기 가기 전쯤이니까 이게 성문법으로 제대로 컨트롤도 안 되고 모여는 사니까 이제 막 완전 난잡하게 되는 일이 생긴 거다. 성경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성경 굉장히 많이 아시나 봐요. 저도 그 여름 성경학교 많이 다니고. 네. 같은 학교 출신이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도시가 커집니다. 1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로 처음 돌파를 한 게 로마가 처음이에요. 와, 미쳤네요, 이거. 그게 인류사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동양에서 100만 명 넘는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은 장안성입니다. 네. 근데 그게 기원 후 한 600년 지나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서 딱 2개의 도시가 100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도시가 제일 핵심 도시인데 그 두 도시가 무역을 한 게 실크로드인 거예요. 10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가 지금으로 치면 한 일산 신도시 정도? 그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아파트도 없는데. 저 당시에 아파트가 8층 정도 높이의 아파트가 있었어요. 보통 돌 같은 걸 쌓아서 8층 정도까지는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철근 콘크리트가 없이도. 그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아래가 못 버티는 거예요? 아니, 밑에를 튼튼하게 하면 되긴 하죠. 근데 경제성이 없죠. 걸어다녀야 되니까. 예, 그리고 8층 정도까지는 걸어갔지만 10층 되면 어떻게 걸어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한계인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 그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이후로도 9층 정도 짓긴 했대요. 10층도 짓고. 근데 많이 무너져서 법적으로 한 8층 정도 이상 짓지 말아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마는 그게 가능했던 건 특징이 로마에 가시면은 분수가 되게 많아요. 뭐 어디 가는 데마다 있잖아요. 왜 많은 거예요? 도시가 만들어지려면은 뭐가 꼭 필요하냐 하면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로마에 흐르는 강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는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는 딴 데서 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대 로마 시대 때의 그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담장. 이거 문명 게임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 뭐예요? 물 나르는 거. 맞아요. 그거. 문명하면. 네. 아퀴덕트라고 하는 이게 도시에도 지나가고 이게 시골에 가면 이런 계곡에 이런 게 지나가거든요. 위에가 수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로마면은 얘네들이 물이 필요한데 여기 자체에는 물이 많지가 않으니까 30km 떨어진 데에서 시골에서 물을 끌어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펌프가 없잖아요. 아래로 가면 위로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다리를 만들어서 쭉 계속 내려오게 내리막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분수가 막 올라가고 그런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기울기냐 하면은 이 로마와 이 시골의 해발 고도 차이가 한 20-30m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거리는 한 20-30km에 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이 기울기가 1000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만한 거냐 하면은 우리 목욕탕에 가면은 하수도에 물 내려가라고 기울어져 있잖아요. 목욕탕 바닥이. 그게 한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완만하게. 그거보다 10배 더 완만한 거예요. 그럼 거의 그냥 거의 평지로 보이는 거죠. 그냥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토목 기술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요. 로마에 많은 게 또 뭐가 하나 있어요. 목욕탕, 살인 목욕탕 합쳐서 한 900개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욕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목욕을 자주 해야지 위생적이 되니까 전염병이 안 도는 거예요. 도시에 전염병이 돌면은 살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분수대 옆에 가면은 저렇게 써 있어요. SPQR이라고 다 약자예요. 번역을 하면은 로마 원로원과 시민.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분수에 물이 공급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분수들이. 근데 그게 결국에는 로마 시에서 우리가 황제가 제공해 주는 거다. 공짜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가면은요. 맨홀 뚜껑이 SPQR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수도 물은 황제가 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막 종이가 없었나? 이게 여러 개 겹쳤었는데요? 네, 맞아요. 잘 관찰하셨네요. 그래요? 그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양피지거든요.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 파피루스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진흙판에다가 쐐기 문자를 찍어서 메소포타미아에 쓰거나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진흙판은 깨지기도 하고 파피루스도 부서지거든요. 편지를 쓰거나 할 때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깨질 수 있으니까. 편지글을 쓸 때에는 주로 다 양피지를 썼어요. 이거 보면 A4 용지 있잖아요. 이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양을 한 마리를 잡으면은 양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가로로 길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양피지를 만들면은 직사각형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비율이 나중에 종이 생산 비율이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A4 용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양피지는 다 좋은데 얘가 비싸요, 되게. 그러니까 그렇죠. 편지를 딱 쓰면은 편지 글을 읽고 얘를 재활용을 합니다. 글자를 지우고 또 거기다 다시 편지를 쓰는 딴 사람 또 보내요. 그 사람이 또 받아보고 또 읽은 다음에 글자를 지우고 또 딴 데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리사이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의 아니게 전에 쓴 것까지 좀 약간 보게 되네요. 네, 다 보이죠, 저런 식으로. 저런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팔렘시스트라고 합니다. 되게 생소한 단어죠. 어렵네요. 어려운 말이네요. 이거 알아보면은 되게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되팔렘이라는 말은 아세요? 아, 모릅니다. 되팔렘. 뭐예요? 되파리는 아세요? 되파리. 몰라요. 사람이 역시 똑똑해 보이려면은 남들이 모르는 단어를 얘기해요. 그렇죠. 똑똑해 보이나요? 되파리라는 게 뭐냐면은 뭘 사요. 10,000원에 팔아요. 그럼 제가 사요. 근데 그거를 내가 쓰려고 10,000원에 사는 게 아니에요. 시세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얼른 사서 2, 3만 원짜리 시세니까 2, 3만 원에 다시 파는 거예요. 그 되파리. 그래서 되팔렘. 교수님 귀 닫으라고. 지금 진짜 유유. 그래서 건축 도시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요.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강북에 가면은 그 길이 꾸불꾸불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강남은 되게 직선으로 반듯하게 돼 있고. 뚫렸죠. 강북의 길이 꾸불꾸불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다니던 길들이 꾸불꾸불해요. 왜냐면 그게 동물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들은 동물이 다니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다 같은 높이로 걷기를 원해요. 그러면 등고선 라인을 따라서 길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꾸불꾸불한 이유는 개천 같은 것들이 꾸불꾸불하게 흐르잖아요. 그 나중에 그 개천을 복개해가지고 도로를 만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이 만든 동물이 다니는 길이나 개천이 있던 길에 덮어버려서 도로를 만들어서 강북의 길이 좀 꾸불꾸불한 거예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직선으로 뚫는 거죠. 언덕길이 있어도 차 타고 가면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길은 직선이지만 언덕길이 많죠. 근데 강북은 언덕길은 없는 대신에 길이 꾸불꾸불해요. 그게 결국에는 과거에 동물이 다니던 길이 아직까지도 수천 년이 지나도 영향을 받는 거가 그게 팔렘시스트예요. 지금의 도시는 계속해서 그거 누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미난 게 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여행을 지금 딱 가잖아요. 딱 도착을 하면은 내가 밟는 땅은 그거는 르네상스 시대 때 땅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 시대의 땅은 그거보다 한층 밑에 있습니다. 한 4, 5m 밑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로마 제국이 있다가 북방 민족이 침공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쫓겨나잖아요. 그 동로마 제국으로 옮겨요. 그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됐어요.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가 여기는 인구가 한 10,000명으로 줄어들어요. 거의 버려진 도시가 됩니다. 막 훈족들이 와가지고 뭐 로마 침략하고 막 이러면서 거의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버려진 도시가 한 1400년, 500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동로마 제국이 다시 망합니다. 오스만 투르크한테. 그러고 나서 다시 인구들이 와요. 그럼 그 사이 한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로마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얘가 범람을 했다가 물이 빠졌다가 범람을 했다가 물이 빠졌다. 우리 한강도 장마철 때 한번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면 흙이 쌓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로마 시내가 흙이 1000년 동안 쌓인 거예요. 그걸 덮였어요? 네, 덮였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네, 이랬어요. 그럼 다시 와서 이거 다시 써야 하잖아요, 도시를. 네, 도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 자재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폐허들을 띄어다 건물 짓는 거예요. 돌은 사실은 되게 구하기 힘들고 아까 옮기는데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이런 현상이 생겨요. 로마에 가시면은 꼭 가셔야 되는 데가 이거거든요. 나보나 광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은 과거에 여기 이렇게 경기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로마 사람들이 르네상스 때 오니까 그 경기장에 반쯤 흙에 묻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은 지어야 되니까 그 위에 튀어나와 있는 것들 띄어다가 옆에 주변에다 건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경기장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쯤 어디에 제가 식당을 갔는데 거기에 메뉴판이 있어요.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 때 경기장의 좌석에 요 정도 위치다.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그 흔적도 남아 있고. 그럼 이거 지하에 파면은 유물이 있죠. 유물이 있어요. 여기 요 건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하도 아니야. 여기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그러면 딱 보입니다. 한층 밑에 유적이 있는 여기 멀리서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게임에서 많이 나와요, 저거. 그렇죠. 뭔지 아세요, 저게?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나오죠. 저승사자의 상징처럼 되어 있잖아요, 저게. 근데 실제로는 저게 의료용 마스크예요. 이게 기네요? 네, 긴 이유가 환자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거리를 지는 거예요, 거리를. 무심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무심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코를 길게 뽑아가지고 거리를 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아까 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하나 필요한 게 전염병이 돌면 안 되거든요. 전염병만 돌면은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방법을 찾은 게 로마가 아까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은 파리 같은 대도시들도 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리도 되게 물이 부족한 도시예요. 세느강 폭이 한강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물이 뭐 되게 부족한데요. 여기가. 물을 그럼 어떻게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을 아껴 쓰는 쪽으로 가는데 하수도를 만드는 걸 쓰는 거예요. 지하 하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더러운 물을 분리 배출수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물은 지하수로 뽑아야 되는데 이 물을 그냥 길바닥에다 버리면은 문제가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수로 오염시키잖아요. 그럼 내가 먹는 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특히 옛날에 교통수단은 말이었잖아요. 그 말들이 싸는 똥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천으로 비 오면 흘러 들어가고 지하수로 흡수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러운 물을 분리 배출을 했다. 모아서 버리는 걸로. 그래서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병이 없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리가 문화의 도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화가들은 다 파리에 가서 그림 그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생겨난 이유가 이 하수도 때문이에요. 하수도의 도시군요. 그러니까 하수도가 있으니까 여기는 전염병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모이니까 다 그림을 팔기 위해서 예술인들이 모여서 그 문화의 중심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파리는 우리가 재미난 그 공간 구성이 이게 막 차선이 딱 방사상으로 모여 있잖아요. 엄청 혼잡하겠는데 저거? 뭐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운데가 로타리로 돼 있어요. 그 로타리가 있는 저런 데가 별로 그렇게 혼잡하지 않대요. 근데 파리가 저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의 파리는 오스만이라고 하는 시장이 다 때려 갈아엎고 새로 만든 도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도로망을 저렇게 방사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파리는 1789년도에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시민 봉기로 한번 왕정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민중 봉기가 한번 일어나면 나도 뭐가지 날아가겠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길거리에 일어나는 혁명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럼 방사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일로. 그러면 이 개선문 위에다가 대포 하나만 설치하면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봉기를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타워 디펜스 게임이 있어요. 타워 디펜스. 그 요지에다가 대포 설치해서 타워 디펜스. 뭐 그런 의도가 있대요. 여기다가 대포 자리.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요새잖아요, 저거는. 저 개선문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중심점. 모든 사람 동선과 시선이 모이는 중심점이 저기 권력을 차지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게 더 극단적으로 보이는 사례가 이겁니다. 패놉티콘. 알아두시면 좋아요, 건축에서. 그 건축의 원리가 패놉티콘이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제레미 벤덤이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공리주의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공리주의. 다수가. 네, 다수가 이득이 되는 게 좋은 것이다. 교도소를 설계했는데 제일 좋은 이득이 되는 교도소는 뭐냐면 최소한의 간수로 최대한 많은 죄수를 감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동그란 평면도에 가운데에다가 간수탑을 놓고 주변으로 쫙 죄수들의 방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죄수들의 방이 되게 밝아요. 교도소인 거죠? 이 교도소예요. 얘네들은 되게 밝고 간수들의 방은 어두워요. 어딜 보는지 모르게 창문이 작아요. 그래서 이 죄수들은 다 일거수일투족에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감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얘가 어두우니까 얘가 어딜 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들어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한 놈이 잘못한 애가 있다. 그럼 걔를 내려놓고 잘 보이는 데서 막 때려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죄수가 100명 넘는 죄수가 이제 다 보이는구나 생각을 하겠죠. 무서운 거는 여기 이 간수탑이 여기 나선형 계단이 있거든요. 얘가 그냥 퇴근을 해버려요.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얘가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람이 없어도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감시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게 내가 일하는 자리에다가 CCTV 카메라 설치해 놓으면은 그냥 누가 언제 보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CCTV 카메라.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 그 월요일마다 조회하면 운동장이 쫙 나와서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은 응달에 우리는 야외 땡볕에 있고 우리는 되게 잘 보이는 곳에 있고 그렇죠. 어두운 곳 그늘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딴짓하면 원래 싸대기를 때렸거든요. 그 싸대기 때리니까 보이는 곳에서 쩍쩍 때리니까 나도 그게 좀 시스템이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공리주의네요. 그것도. 뭐 누구를 위한 공리인가? 선생님들 그 관리자 차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가 다 사실은 일종의 그 시스템이 교도소랑 비슷해요. 공간 구조가 교도소하고 학교하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었거든요. 교실은 감옥에 갇혀. 교복이라는 뭐 죄수복을 입고. 과자 좀 더 드릴까요? 당 떨어지는. 과자 좀 아예 좀 쉴까요? 이거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한 10분 쉬어도 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은 해외에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영어 잘하시겠네요? 영어가 하기 싫어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랬으면 해외에서 계속 활동하셨을 거예요? 근데 건축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게 안 좋은 게 일단 건축주가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건축가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말도 좀 잘 통해야 되고 문화도 좀 맞아야 되고 뭐 뭔가 이렇게 말을 되게 잘해야겠다, 그죠? 말을 엄청 잘하는. 소통만 되면 안 되고,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설득할 수준으로 잘해야 되는데. 뭐 거의 뭐 어버버 하다가 나오니까 그 사람을 이제 말로 압도해야 되거든요, 건축가가. 전 영어 진짜 몰라가지고 중1 수준도 안 되거든요. 아 영어는 좀 잘해둘 걸. 지금부터라도 하시면은 환갑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요. 지금은 이제 구글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거의 간당간당하니까 아 지금 배우면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도 구글로 설치한 거 내가 영어 해석해서 보는 것보다 번역기 돌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아요. 팝하고 거의 왔거든요. 거의 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딴 거 배울 게 많은데. 맞아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보기에도 버거워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너무 많이 하니까 한 페이지 이상을 집중해서 못 읽어요. 저도 그래요. 그 문어체로 된 책 읽으면은 안 들어와. 그러니까 특히 그 철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읽다가 이렇게 만연체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장 한 3줄 넘어가면은 주어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3줄 넘어가는 건 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쵸. 근데 그런 철학서적은 왜 보세요? 건축가들은 일단은 말빨로 그 사람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학책 얘기도 심리학 뭐 과학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야 너 이거 왜 세모로 디자인했어? 이게 말이죠 철학자 누가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쫙 썰을 풀어야 돼요. 뭐 안정감을 느끼고 뭐 그런 거를 일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의뢰 받으실 때 의사소통 과정에서 많이 좀 변경이 되기도 하나요? 그럼요. 엄청 변경. 그쪽에서 아무리 막 이게 좋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사용자가 난 이렇게 쓰기 싫어요 이러면은 그럼 바꿔야죠. 근데 너무 많이 바꾸면은 그 처음 컨셉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좀 많이 맞춰주시는 그러면은 젊었을 땐 다 맞춰줬는데 지금은 직원 보고 하라고 그러고 저는 빠지죠. 그리고 저희 작업 내 이름 넣지 마 하고 내 이름 넣지 마. 내 이름 야 없고 그냥 내 이름은 넣지 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희 작품 그 포트폴리오에 안 넣죠. 왜냐하면 교수님의 그 의견이 많이 없어지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여지껏 한 2번인가?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뭐 그냥 빌딩이나 이런 거는 그러는데 주택은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용자의 취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직선으로 설계를 많이 하는데 어떤 건축주가 오셔가지고 아니 저는 다 좋은데 교수님 직선 말고 곡선으로 하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건축주가 되게 저는 같이 일해보고 싶은 건축주여서 그러면 제가 곡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저도 만족하고 건축주도 만족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발전을 하는 거죠, 사람이. 저는 뭐 예를 들어 직선 위주로 했어요. 근데 곡선으로 살려면 순댓국밥집에서 왜 돈가스를 찾냐 할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은 또 수용해서 또 하실 거는 또 하시고. 왜냐면 보통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한 문화들이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타 문화를 흡수해서 자기화 시킬 때 그럴 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 것만 계속 하는 애들 있어. 이집트 문명 같은 데들. 얘네들은 한 기원전 3000년에 만들었던 거나 기원전 1000년에 만든 거나 몇천 년 동안 똑같은 걸 하거든요. 그림과 아니 그 선생님 전에 이집트 매니아 선생님 모셔가지고 그분은 애군 민수 그분은 이집트가 제일 좋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스타일이고 새로운 거를 변화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보수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그리스 문명이 나왔을 때는 진짜 이집트에 비해서 허접한 수준이었는데 얘들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해요. 흡수력이 좋아서. 그래서 한 200년도 안 돼가지고 이집트는 초월해버리는 수준으로 가거든요. 로마도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그런 걸 막 흡수하고. 로마는 아까 로마 건축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마는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 흡수한 애들이에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의뢰가 되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또 고르는 그 부분에서 좀 설계비죠. 설계비. 근데 설계비가 아무래도 좀 원치 않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고르는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땡기는 게 뭐 일단은 평당 공사비가 좀 많이 넣어서 작품성 있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런 작품을 일단 우선적으로 꼽고 그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거 그런 순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한 설계사무소 한 15년 했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실현 안 된 경험을 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실현시킬 수 있을 만한 건축주를 만날 수 있으면은 그분이랑 같이 일하는 걸 제일 원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예산이 타이트한 프로젝트는 사실 10년 전에 저 같은 사람들, 사무실 연지 얼마 안 되고 뭔가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가 다 해버리면은 안 되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들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후배 건축가들이 일할 거리들도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바닥에 떨어진 나달까지 다 주워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공사비가 여유롭지 않으면은 네. 하다가 막 뭐는 빼야 될 수도 있고 막 중단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일이 허다하죠.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없는 그게 제일 스트레스죠. 그래서 완벽하게 만족하는 건 없어요. 불완전한 상태로 항상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긴 커리어로 봤을 때 내가 이번에 만족하지 못한 거가 있지만은 요번에 배운 레슨을 갖고서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 뭐 좋은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받아서 거기서 조금 더 진일보하면 되고, 거기서 완벽하게 거기서 한 90점만 하면은 그 다음에 한 92점짜리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건축은 다른 것보다 시간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지구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어느 시점에서는 불완전하더라도 그 상태로, 왜냐면 어차피 예술 작품하고 건축은 다른 거는 제가 만들고 나면은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게 또 바뀌거든요. 또 완성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20% 정도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또 바뀌어요. 사용자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 뜻대로 되는 거는 아예 애초에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 설계를 했어요. 이쁜 집을. 네. 근데 사용자가 이제 들어가서 네. 들어가자마자 막 다 부셨어요. 벽 다 막 허물고 네. 막 칠을 해놨어요. 막 예를 들어서. 네. 그래도 뭐 오케이. 그 전에 사진을 찍어 놓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일단 남기고 뭐 오케이 막 바꾸든. 왜냐하면 사용자가 만족해야 되니까. 집이니까. 오케이. 그래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다 부시면은 그래 좀 마음이 좀 한켠. 당연히 그렇죠. 좀 저분하고는 다시 일하지 말아야겠다. 쿨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분하고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런 분들 있어요. 본인이 막 시공사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뭐 공장도 많이 지어봤고 뭐 이래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업계든지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이거 해서 성공했는데 이거는 안 바꾸는. 아예 모르는 거 따라가거든요. 맞아요. 모르시는 분.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데. 맞아. 요즘엔 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완공되기도 전에 뭐 그림을 많이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사실 투시소도 그리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요즘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해서 일일이 다 보고 나서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 본인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피곤합니다. 세세하게 다 관여를 해서. 세세하게 관여를 해서. 그럼 속으로 네가 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진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진 않죠. 속으로 그러죠. 그래요? 하지만 웃고 계시고 앞에서는. 요즘에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또 교수님 또 가셔야 되니까 한 3시 한 15분? 15분? 20분? 이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민수 박탈이래. 2시간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민이래, 민. 2시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긴 거에 너무 절해졌어요. 여러분 반응을 잘해주시면 좀 더 하다 갈게요. 뭐 콘서트예요? 저는 괜찮은데 이 침착맨 선생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래서 이게 항상 그렇듯이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이 하다가 이래서 7시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하면은 높은 데 올라가면은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다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간수도 죄수들의 방은 다 볼 수 있지만 나를 보여주지 않고 노출을 안 하니까 권력자가 되는 거죠. 이게 사무실 자리 배치가 딱 그래요. 사무실에 우리가 여기 미생 보시면은 부장님 자리가 창가를 보통 등지고 앉아 있어요. 그럼 자기 모니터는 아무도 못 봐. 내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저 부장님이 말단 사원인 저 장그래 씨를 보면은 뒤통수에서 다 감지가 가능한 거고 모니터에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중간 정도 되는 과장님 자리, 저분은 모니터가 옆으로 돌아가 있죠. 저 정도 되면은 조금 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딱 거기서 권력이 3등분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장그래 씨는 2명한테 감시당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장그래 씨가 부장님이나 과장님을 보려면 고개를 180도 돌려야만 보잖아요. 근데 저 부장님은 장그래 씨를 보려면 고개만 들면 딱 보이는 거죠. 제 사회생활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부장님 이렇게 하시는 거 가지고 부장님 뭐 하세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실례예요? 찍히죠. 그리고 이미 뭐 하세요 하고 걸어오면은 그때 모니터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하여튼 저 자리는 안 좋은 거 뭐냐면 해지면은 유리창이 비쳐요, 모니터가.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 많이 앉아보셨나 봐요? 제 자리도 또 실제로? 해지기 전에 커튼 내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네.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 부장님 자리에 계실 텐데 네, 그렇죠. 게임을 좀 하신 경우도 저는 게임을 잘 못해요. 그럼 만화를 좀 보시거나 네, 만화 그런 거 보죠. 네. 직원이 딱 오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오는 거 같아. 무슨 일인데? 하고 먼저 오기 전에 무슨 일이야? 컴퓨터 보고 얘기했어. 아니야 여기서 말해. 그렇지. 내가 네 자리로 갈게. 내가 네 자리로 갈게. 딱 그러죠. 열어놔. 그리고 앉아서 꺼놓고 이제. 그래야죠. 예. 딱 직급별로 지금 왼쪽 보시면은 부장님은 딱 옆모습을 쫙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 테이블에 앉아도 회장님 자리는 이 상석이 어디냐면은 이 좁은 쪽 테이블에 혼자 딱 앉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옆에 쫙 직원들이 앉으면은 직원들은 옆모습이 다 노출된단 말이에요. 회장님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 쫙 다 감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권력자의 자리인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딱 막을 하나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도 있네요. 그 차이도 있는 거예요. 천 과장이 좀 높았거든요. 김대리보다. 그러니까 저기 중요한 발견하셨네요. 저 칸막이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한번 막아주고. 한번 막아주고. 예. 그래서 제가 높은 데에 살면은 되게 권력자의 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옥탑방도 꼭대기인데 여기는 아니야. 저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여기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옆에 옥상에서도 뛰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옥탑방에서 자취했는데 한 2달에 한 번씩 집이 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둑이 와요? 거의 공유경제라고 들었어요. 근데 나눠 써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는 옥탑방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힘들어야지 그게 결국에는 권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 자금성 같은 경우를 멋있다. 딱 보면은 자금성의 황제가 기거하는 곳은 진짜 가기 어려운 데로 돼 있어요. 다 통과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황제가 딱 앉아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선의 사신이 여기 왔다고 치면은 얘는 천안문 광장에 먼저 도달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죠. 문지기가 딱 한번 지키고 있어요. 물을 딱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건너갈 때 되게 중요한 공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물이 나와요. 또 물이 있네요. 또 건너가야 돼. 근데 또 여기 또 문지기가 있어. 또 있어요. 네 번째 바리케이트를 거쳐서 쫙 가면은 계단이 몇십 개 계단 위에 높은 데 있고 그 앞에 사신이 딱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못 들게 하잖아요.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볼 수 있지만 너는 나를 보면 안 돼. 부장님. 그죠. 나는 볼 수 있는데. 딱 그 세팅에서 들어가는 진입의 과정, 그 마지막에 황제를 아련할 때 그 공간 구조, 거기서 이미 기가 딱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다른, 사실 옷 벗고 목욕탕 가면 똑같은 아저씨인데 거기에 이런 공간 구조, 들어가는 진입 과정, 시퀀스 뭐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공간 구조가 권력을 더 만들고 강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농업경제였다가 공장에서 일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되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 딱 가시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과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구분하면 되냐면은 시계가 붙어 있나 안 있냐를 보면 돼요. 시계 붙어 있으면 그 이후예요? 그럼 이후예요. 왜냐면 우리가 시계를 보기 시작한 거는 산업혁명 이후거든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농사 지으러 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면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집에 들어와서 쉬고 여름철에 일하고 가을 끝나고 겨울 되면 놀고 이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생활 리듬이 만들어졌는데 실내 공간인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기계가 돌아갈 때 시간 맞춰 출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저녁 6시면 퇴근하고 그런 기계의 템포에 맞춰서 인간을 끼워 맞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왜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었잖아요.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래서 30분 늦어도 아무나 인정했어요. 그냥. 그 이유가 우리는 농경사회였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해시계는 이렇게 2시간 단위로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차 한 개가 2시간인 거야. 그래서 그중에 30분 늦는 거는 뭐 그 정도면 정확하게 온 거지. 근데 갑자기 시계에 맞춰서 살면은 1분만 늦어도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교수님 수업하는데 학생이 차가 좀 막혔어요. 15분 늦었어. 그러면 티맵 있잖아. 그리고 안 시계도 우리는 전 국민이 1초도 안 틀리는 핸드폰 시계가 있는데 그럼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피곤해 보이네요. 중간에 막 조퇴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지각생들도 많고. 갑자기 이러니까. 갑자기 막 농사 짓던 애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말을 안 되는데. 이게 한국인 정특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그냥 옛날부터 좀 두루뭉술하게 살다가 칼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스트레스나 뭐 어떤 그 적응 과정. 그런 적응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보다 한 200년 앞서서 시간을 맞추면서 한 거죠. 근데 유럽 사람들, 저도 영국의 노동자들이 이게 안 되니까
얘네들 시간을 좀 맞춰서 사는 애들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학교예요. 학교가 결국에는 아침 9시에 등교해서 오후 4시에 하교할 때까지 시간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아, 시간대로 하는 훈련이네요. 그렇죠. 그게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학교 가서 맨 먼저 배우는 노래가 학교종이라는 노래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레슨이다. 그때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삶을 생활하다가 계속 공장에 있고 매연 속에 사니까 평균 수명이 20몇 살 정도, 그러니까 10몇 살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도 되게 높고. 그래서 이 영국이 생각해낸 거가 공원을 만듭니다. 최초의 공원이 이 하이드파크예요. 도심 속의 공원. 그러니까 왕의 사냥터로 쓰던 데를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공원으로 써요. 근데 실제로는 뭐 일반인들은 뭐 갈 시간이 없죠. 공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죠. 그때는 뭐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디테일하게 있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막 그냥 여기에 보통 귀부인들만 산책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런 공원들을 만든 거예요. 계속해서 아까 우리 로마 같은 경우에 상수도 시스템 만들었죠. 파리가 하수도 시스템 만들었죠. 근데 영국 런던은 공원을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 다음번 후발주자가 뉴욕인데 뉴욕은 선배들의 도시들의 장점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은 엘리베이터와 전화기인 거예요. 엘리베이터하고 전화기로 얘네들이 기존의 유럽의 도시와 차별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대기층에는 이런 하녀들이 살았던 다락방이었다면은 이제 펜트하우스가 이제 비싼 게 되는 거죠. 바뀌어버렸네요. 뉴욕은 이런 고층 건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강철과 엘리베이터를 합쳐져 가지고 강철과 엘리베이터가 합쳐지니까 30층짜리 빌딩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쓰는 그런 도시가 된 거죠. 멋있네요. 그래서 이 도시가 전화기 통신망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망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계거든요. 얘는. 내가 굳이 거기에 가지 않아도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원활해진 정보화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훨씬 더 고밀화되면서 도시가 진화된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아니라고 하시네. 이게 좀 약간 그 자존심 상하는데. 그러세요. 그 민수가 되려면 도대체 몇 분을 더 해야 되는 거지? 민수 안 되셔도 돼요. 왜 민수? 우리 제작진이 민수를 해야 된다. 안 되셔도 돼요. 제가 진짜 웬만하면 하겠는데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저요. 근데 저는 원래 이 표정이 디폴트예요. 오늘 뭐 좀 소감이 좀 어떠세요? 되게 즐거웠습니다. 한 번은 와보고 싶었는데 되게 초청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하고 저희 아들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저희 그 제작진들도 아마 다 듣는다고 오늘 하더라고요. 채팅창 많이 보셨나요? 네, 좀 봤습니다. 좀 영양가 없는 얘기가 많죠. 아니요. 그게 매력이에요, 사실. 생방송 채팅은. 네, 이렇게 반응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수도. 부산 수도야. 막 버리는. 분류해서 막 버리는. 안 모아놓으면은 또 오염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아서 배출해야 돼요. 저도 오늘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도시가 발명품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확실히 계속 지속적으로 인류가 다 총동원돼서 발전시키고 해놨던 발명품이구나. 좀 사람들이 모이면서 집단지성이 되면서 이게 좀 계속 인류가 발전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